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30년 미래 뉴스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에너지 보유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석탄, 석유 등을 수입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산 기술로 청정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가상 뉴스지만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요. 국산 기술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도 한층 높아지겠는데요? 가상 뉴스라뇨. 곧 일어날 현실입니다. 바로 이 안에 힌트가 있거든요. 오, 물에요? 네, 이 물만 분해시켜도 탄소 배출 걱정 없는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물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바로 청정 수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청정수소가 탄소 중립형 에너지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과 수소 시범도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경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에너지 청정수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연구단 장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부 배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탈탄소 시대입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청정수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탈탄소화라고 하면 뭐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청정수소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가장 가볍고 가장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물이라든지 메탄 등의 많은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시키고요.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강력히 이런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정수소가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에너지 캐리어 및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중립형 에너지 생태계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원자 번호 1번 수소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미래의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한 거죠. 특징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이랑 석유 같은 애들이랑은 다르게 수소는 에너지로 만들어도 물이 나옵니다. 그럼 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소를 뽑았다가 또 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전혀 지구에 해로운 물질을 내놓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연료가 나중에 정말 주목을 받겠구나 예상을 했던 거죠. 진즉에 알아봤군요. 예.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미 수소 연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저희가 쓰고 있는 수소 연료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청정수소 뭐가 다른 건가요? 청정이란 뜻이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수소가 결국 청정수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살펴보면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등을 개질하는 방법이에요. 개질한다는 것은 결국 석유, 석탄이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수소를 뽑아내게 되면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계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계질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만들게 되면 결국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 수소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수소가 되는 것이고요. 청정수소는 이거와 좀 대비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레이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을 하면 그게 블루 수소. 그다음에 또 석유, 석탄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수소를 뽑아내겠다 하는 게 결국 수전의 기술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결국 그린 수소나 핑크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수전의 기술을 사용할 때 전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을 넣어줄 때 그린 수소가 되고요. 또 원자력 기술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를 사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핑크 수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가 결국 정리해보면 블루 수소, 뭐 그린 수소, 핑크 수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정수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석 연료 매장량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에너지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속 가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효율이 높아야 지속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청정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서 50에서 60% 정도 그 효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청정수소를 그 태양광 풍력에서 만드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리필이 되면서 무한히 공급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이 효율과 함께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탄소 중립의 측면에서는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차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 10분의 1 이하로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정수소를 전기와 비교를 하자면은 그 효율은 다소 낮습니다만 대용량 장기간 에너지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는 쪽에는 청정수소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수소를 다방면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 수소가 폭발 위험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수소라는 게 또 위험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기술도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라는 굉장히 낮은 끓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액화수소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결국 수소를 어딘가는 보관을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액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액체 상태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고압을 해서 고압가스로서 수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소의 폭발력이 더 가중화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수소의 경제성에 있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보다 수소가 싸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린 수소라는 청정수소 기술들은 아직 기술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일반적인 수소보다 가격이 한 2~3배 높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정수소가 정말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정수소라고 했을 때 수소경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정도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인가요? 블룸버그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 수소 수요가 지금 현재 약 9,600만 톤 정도인데요. 2030년에는 2억 톤, 2040년에는 4억 톤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수요 확대에 따라서 청정수소 시장 규모가 2050년에 그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를 뒤바꿀 신미래 에너지 청정수소. 세계 각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오염된 폐수에서도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미래의 에너지,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폐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딘지 찾아가 보시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이곳으로 오면 폐수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예, 이곳은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광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수전해랑 광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둘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전해는 이제 물에서 반응하는 거고 광전해는 광을 통해서 이제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이면 빛일까요?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말합니다. 아, 태양광. 이곳에서도 태양광을 볼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럼 이제 광전해로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장비가 바로 수소를 추출해주는 장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00ml 생수를 가져왔거든요. 이 생수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이 물로부터 바로 수소를 추출하는 건 어렵겠지만 전해질을 넣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넣어볼까요? 네,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전해질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또 뭘 하면 되죠? 저희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합성한 광촉매에 태양광과 전기가 통하게 되면 광전류를 생성하게 되고 이때 생성된 광전류를 통해서 물 분자인 H2O에서 산소인 O가 떨어져 나가서 수소만 생성되게 됩니다. 아, 근데 그 과정에 태양광이 쓰이는 거니까 태양광은 또 재생에너지잖아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그린 수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병 안에서 기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인 거죠? 네, 여기에서 나오는 기포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수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 물 외에 다른 액체도 가능하다면 혹시 이 음료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요? 물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넣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넣었고요. 전해질도 전해질도 넣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과연 음료수에서도 뽀글뽀글 수소가 올라올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음료수를 지켜본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떻게 수소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나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소가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음료수 실험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저는 음료수보다 더 궁금한 게 바로 폐수거든요. 폐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수소가 나올지 정말 궁금한데 가능할까요? 폐수로부터 수소만 나올 뿐만이 아니라 폐수도 분해되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험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폐수에도 H2O, 물이 있으니까 수소를 추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순도는 상관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폐수 실험도 끝났는데요. 색깔이 옅어지면서 수소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염료의 색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동시에 수소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왜 폐수를 써서 수소를 생성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두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환경 오염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너지 청정수소. 앞으로는 또 어떤 물질에서 수소를 생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연구 계획 한번 들려주시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단순하게 랩 스케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키워서 상용화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미래에너지 청정수소. 연구원님들의 활발한 연구와 노력 덕분에 탄소 중립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폐수를 활용해서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했고요. 또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본 기술이 광전해 기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광전해 기술이 빛을 이제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광전해의 가장 큰 단점이 효율과 내구성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가 극복이 안 돼서 최근에는 이제 수전해 기술에 좀 더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수전해 기술은 우리가 전기분해라는 용어는 많이 아실 거예요.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전기를 넣어주면 물과 수소로 분류가 되고 그때 이제 수소를 추집하는 건데요. 수전해 기술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전극과 전해질에 있어요. 특히 이제 전해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수전해가 많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온형 수전해 기술과 고온형 수전해 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저온형에는 알칼라인 수전해라든지 아니면 고분자형 수전해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온형을 사용하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는 이제 화학적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촉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고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비싼 촉매들이 사용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700도에서 사용이 되는 그 고온이다 보니까 이게 내구성으로는 별로 이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단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수전의 기술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청정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분루수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천연가스 계질 반응 등으로 수소를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가 10kg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포집하고 저장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분루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천연가스를 고온에서 직접 열분해를 해서 수소와 탄소로 분해를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록수소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이나 동물 폐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거나 가스화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바이오 수소 기술이 있고요. 태양광으로 물을 직접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광분해 수소 기술 등도 있습니다. 네. 산업적으로는 수전의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가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그 청록 수소, 바이오 수소 등 다양한 수소 기술들도 분야별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이 이제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라면 어떤 걸까요? 뭐 많은 기술들이 같이 이제 검토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린 수소,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그린 수소가 가장 곽감을 받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에너지 소모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구도 많고 산업군도 많고 그런데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곳이거든요. 네.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려면 송전망이 새로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 송전망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아주 천문학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청정수소를 만들고 그 청정수소를 다시 배나 아니면 트럭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보내면 그러면 훨씬 더 싸게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그린 수소 기술이 가장 곽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해도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또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마구마구 손실이 일어나면은 안 또 되죠. 난감하거든요. 네네. 이만큼 만들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다룰 때 손실되는 양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차가 달리기 위해서 연료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만큼 만든다고 해서 그만큼이 연료가 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는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이거를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 이런 애들은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여행 가려고 연료통을 채워야 되는데 가득 주유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담긴 꼴인 거예요. 이런 데서 손실이 납니다. 또 저장을 할 때도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압으로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캐리어에 무리하게 눌러 담다 보면은 옆에 삐져나오는 애들도 큰일 나요. 있고 네. 날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때 또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동을 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 막 구불 가고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데를 가다 보면 연료가 또 이리저리 쓰입니다. 네. 이거를 전기 입장에선 송전망을 타고 올 때 여러 저항 때문에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과정에서 손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 청정수소는 어떤가요? 이 에너지 손실 없이 잘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수소 저장 기술은 크게 그 고압 기체, 액체 수소, 화학적 저장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체 상태인 수소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고압 기체 방식은 그 현재 수소 충전소,
수소차 및 각종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숙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단점으로는 고압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액체 수소 저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그 수소를 극저온 상태로 냉각을 하면은 액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기체보다 훨씬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소를 같은 부피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저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도가 그 영하 253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에너지가 들어가겠네요. 예, 이렇게 이하의 온도로 낮추고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 냉각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수소가 좀 어느 정도 증발을 해서 손실이 일어나는 뭐 그런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모니아나 유기화합물과 같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화합물에다가 전환을 시켜서 액체 상태의 화합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상온, 저압 조건에서 저희가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용량 저장 운송이 유리하고 보통 그 주위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청정수소가 우리 많이 쓰는 전기나 뭐 가스처럼 에너지로 활용된다는 게 감이 좀 오지 않아서 교수님, 수소가 에너지화되는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도 뭐 연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를 넣어서 엔진을 돌릴 수도 있고 터빈을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소는 그렇게 좋은 연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료전지는 수소가 갖고 있는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로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 와중에 효율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수소를 이용할 때 선박이나 자동차를 만들 텐데 이 연료전지 기술이 아주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청정수소 시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인 청정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술,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먼저 그 수소 생산 측면에서는 2050년에 그 2,800만 톤이라는 많은 양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생산 500만 톤을 포함해서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저장 운송과 관련해서는 고압 수소 기술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 저장 기술로서 액화 수소와 화학적 수소 저장 기술이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화 수소 충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수소버스 등과 같은 그 중대형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 주도의 해외 청정수소 도입이라는 것도 에너지 공급 전략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 대용량 장거리 수소 운송에 적합한 기술인 암모니아라든지 유기화합물 등과 같은 화학적 수소 저장 기술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청정수소가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버스, 트럭 등과 같은 상용차 시장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수소 혼수 터빈 등 그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각종 무탄소 발전 기술 개발과 보급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향후에는 수소 환원 제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산업용 수소 활용이 다변화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청정수소 시대를 하루빨리 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저장하고 운반시키고 활용하는 것까지 그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위한 인프라도 좀 같이 구축되고 있을까요? 사실 청정수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잘 사용하는 에너지 인프라들을 청정수소 기반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이미 수소차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이 수소 충전소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법률과 규제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수소 충전소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2019년에는 세 개 도시 울산, 안산, 전주, 완주
그리고 2023년에는 6개 도시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그리고 2024년에는 3개 도시 양주, 부안, 광주, 동구 그래서 총 12개의 시범도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시범도시가 운영이 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구축을 할 수도 있고요. 수소 충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청소차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수소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제 무탄소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탄소 전력을 가지고 뭐 대학의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주택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수소 항만이라든지 대규모 수소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앞으로 수소 경제가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훨씬 더 발빠르게 그 도시가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잖아요. 뭐 기술적 강점이나 환경적인 특이성에 있어서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에 좀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국내 기업의 수소차는 이미 상용화돼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석유화학, 중공업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또 역시 가지고 있는 산업들과 접목을 하고 국가 전략적인 추진을 잘 한다면은 잘 그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청정수소 공급도 국내 생산과 해외 도입을 병행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대규모 산업단지와 항만을 청정수소 인프라의 거점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업 및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또 앞으로 신규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에너지 사용량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최종 에너지 소비량,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무려 2억 1,370만 TOE라고 해요. TOE. 네, 이 TOE라는 게 석유 환산 톤이라는 용어인데요. 석유 1톤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루는 단위예요. 한 가정이 1년 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2억 1,370만 가정이 1년 4개월 동안 쓸 에너지를 우리 인구 몇 명이에요? 5,20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와. 그만큼이나 몇 배 이상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쓰고 있는 에너지의 약 94%가 해외에서 와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은 높지만 해외 의존도 또한 높다. 이렇게 우리 특징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이 청정 수소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한다 한들 우리가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이 소비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나라죠. 사실 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비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전체를 당장 청정수소로 변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승정수소를 결국 조금씩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안 하려면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풍력이나 태양광을 써야 되는데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없어요. 밤에 없고 바람 안 불 때 없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생산될 때와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이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정수소는 이런 불일치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수소를 당장 전 에너지를 다 바꾸겠다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청정수소의 그런 비율을 좀 높여가서 결국 마지막에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청정수소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정수소 사용이 확대가 된다면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우리나라는 2050년에 2,800만 톤 정도의 수소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우리나라 총 에너지의 그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1억 톤 이상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기술
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청정수소 관련된 기술이 21개가 포함이 돼서 탄소 중립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청정수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030년이 6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청정수소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참 높은데요. 청정수소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전반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 등의 흡수원과 제거 기술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탄소 중립 또는 넷 제로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경로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공급을 현재 수십만 톤 수준에서 2030년 390만 톤, 2050년 2,800만 톤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며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전략적으로 병행하여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높여나갈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대에는 청정수소가 전체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정수소는 무탄소 발전 및 친환경 모빌리티에 활용됨은 물론이고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 저감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날씨에 따른 발전 변동성 때문에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청정수소를 에너지 저장체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특정 국가에 편중된 화석에너지 수입 구조를 다변화된 청정수소 네트워크로 대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정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정도까지 확대되고 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85% 이상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화석연료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전망인데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로 제거될 것입니다. 산업적으로는 청정수소 신산업이 창출되어 탄소 중립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연계 청정수소 플랜트 등이 개발될 것이며 조선산업에서는 청정수소 국제교역을 위한 암모니아 및 LOHC 운반선 등이 신산업으로 확립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생태계의 심장이 될 청정수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본격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청정수소 기술은 더 값싸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중심의 경제적 관점보다는 2050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가 전략 기술임을 인식하여 긴 안목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청정수소 기술과 탄소 중립 실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위해서 청정수소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역시 높여가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동향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청정수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쪽이 이렇게 탄소 중립, 청정수소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 교수님, 뭘까요? 사실 유럽은 이제 산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자기네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이런 거에서는 좀 더 본인들이 먼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덴마크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80%를 이미 신재생에너지로 커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럽은 이미 청정수소, 청정에너지 시대로 이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청정수소 측면에서 바라보면 유럽은 첫 번째 이유는 아마 기후변화 위기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청정수소에 다가가야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술 투자와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정책을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에너지 안보 이슈예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네. 이 러시아의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유럽에 이제 에너지 위기가 발발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정 에너지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유럽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청정수소에 대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국가별로 특성에 맞춰서 청정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독일은 철강, 화학 등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과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는 독일과 유사하게 산업용 수요와 함께 수소철도를 비롯한 대형 모빌리티 기술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해의 해상풍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로테르담 항구 등을 수소 허브로 발전시켜서 유럽 전역에 수소를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매우 풍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2X라고 불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을 해서 다시 전기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양한 연료 물질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유럽 남부에 수소를 공급하는 허브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유럽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자원과 산업적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뭐 각국의 현황까지 짚어주셨는데 또 미국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미국에서는 뭐 청정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럽과 달리 미국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한 예로 미국은 사실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멀어서. 당장 탄소를 쓰지 못하게 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현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미 이제 개정해서 공표를 해서 네, 발의되어 있고요. 약 90억 달러를 이제 수소 인프라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수소 허브 아니면 수소 만드는 생산 기술 개발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사실 기술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가 또 미국이거든요.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기술, 앞선 기술이 같이 변목이 돼서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청정수소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전 세계에서 수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글쎄요, 뭐 강국 중에 한 곳이겠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 오. 하지만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이래요. 이 수소 연료지만 천정 수소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천정 수소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 수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자국의 석탄 등을 활용한 그레이 수소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그 중국에서 2030년 그린수소 100 발전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2030년까지 수전의 설비를 100기가와트까지 확충하는 뭐 그런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고요. 이와 함께 그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오르도스 지역 등을 대표로 해서 그 다양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미국, 지금 중국 외에 또 세계적으로 청정수소 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일본이나 호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가장 큰 공통점일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제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예전부터 수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 청정수소에 대한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에너팜 사업이에요. 일반 주택에도 연료전지를 넣어서 수소로 주택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수소를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공급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해외 시장을 많이 두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가 되겠습니다. 호주. 네. 호주는 땅이 아주 넓죠. 네. 네. 그에 비해서 인구는 적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량은 굉장히 적은데 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토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뭘 만들면 좋을까요? 청정수소를 만들면 좋겠죠. 그렇게 만든 청정수소를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계를 보면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현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도 워낙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이다 보니까 협력을 통해서 연구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협력. 네, 맞습니다. 필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와 연구소의 협력은 당연하고요. 뭐 국가 간의 협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협력, 아니면 우리나라와 뭐 미국의 협력, 그런 기술 제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유럽은 이미 청정수소를 많이 앞당겨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뭐 표준화라든지 규제, 법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호주 같은 나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는 공급처 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국가와 그다음에 산학연 모든 곳에서 협력이 일어나야 청정수소가 잘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30년, 2050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청정수소 기술 인프라 구축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그 탄소 중립과 청정수소라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전략적 필요성과 장기적 사업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청정수소 기술과 인프라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청정수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청정수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 속도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석연료 시대를 지나 탄소 중립 에너지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류 생존의 핵심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 먹거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키워드가 바로 청정수소인데요.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있으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강에서 절멸했던 멸종위기종 얼음치가 다시 금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강과 하천,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얼음치. 이런 얼음치를 위협하는 건 하천 정비나 집중호우로 인한 바닥 교란인데요. 때문에 도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
얼음치는 금강에서 지역적으로 절멸했습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1년부터 총 8만 7천 마리의 인공치어와 성어를 금강 본류와 지류에 방류하며 얼음치 복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6월 금강 본류에서 약 3cm 크기의 얼음치 치어를 처음 발견하고 이어 10월까지 총 30개체의 얼음치 치어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여름 내 집중호우를 견디고 정착한 얼음치, 정말 대견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한 발 더 진척시킬 고성능 금속 3차원 프린팅 신합금이 개발됐습니다. 영하 196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신합금 제작에 성공한 건데요. 우주 발사체의 부품 성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소재라고 합니다. 고성능 금속 3차원 프린팅 신합금은 기존 금속 3D 프린팅 합금 대비 140% 이상 더 뛰어난 인장 강도와 연성 조합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극저온에서도 우수한 물성을 보이는 칸토 합금에 3D 프린팅 기술인 레이저 분말 배트 용융 공법을 적용해서 이뤄낸 결과랍니다. 고성능 금속 3차원 프린팅 신합금 기술과 함께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수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청정수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올해부터 11월 2일이 수소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 수소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건데요. 자,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수소의 분자식이죠. H2를 이미지화한 11월 2일을 매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네, 11월 2일. 예. 우리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주세요. 네, 수소의 날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청정수소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그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수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소를 이제 더 이상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소를 쉽게 잘 이해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